미국 같은 경우가 어쨌든 올해 굉장히 상반기네, 그러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11월까지 11월 3일이 중간 선거인데 이때 선거를 위해서는 주가도 많이 올라 있어야 네. 돼요. 경제도 좋아져야 되고 그런 측면을 감안하면 어떤 식으로든지 올리려고 이분이 하는 거는 모든 수단을 가리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었어도 오를 수 있는 시장이었어요. 네. 트럼프 행정부가 중간 선거를 앞두고 있습니다. 앞서서 본격적으로 사전 정지 작업 중인데 물가 잡고 민심 잡고 이게 순서겠죠. 관련 정책을 촥촥 펴고 있는데 주가의 희비도 여기에 맞춰서 엇갈리고 있습니다. 미국은 막대한 돈을 풀지만 관세로 다시 걷어들이니 환율은 다시 올라가네요. 이 와중에 일본 변수까지 나타나서 우리 돈값, 글로벌 증시도 혼란스럽습니다. 올해 포트폴리오 어떻게 구성하면 좋을지 자세한 내용 AFW 파트너스 이선엽 대표와 함께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셨습니까? 와, 대표님 진짜 미국 경제를 보면은 이게 되나 싶은 게 지금 물가는 빠지고 고용은 약간 주춤한 것 같은데 성장은 작년 4분기에 5%가 넘을 것 같다고 하고 숫자만 보면 태평성대예요. 네. 골드만삭스가 올해 미국 경제를 그래서 긍정적으로 보는 보고서를 냈는데 이 전망하는 근거가 뭔가요? 뭐 여러 가지가 있을 겁니다. 그런데 이제 지금 보고서에 나온 거는 뭐 감세 정책이라든가 임금이 오를 수 있는 거, 자산 가치 증대 이런 얘기들 많이 하고 있는데요. 네. 하나씩 꼽아보면 재밌는 거죠. 자산 가치가 증대될 수 있다라는 얘기 안에는 주식 시장이 앞으로도 많이 오를 수 있을 거란 기대를 깔고 있는 거니까 일단 미국 증시도 향후에 굉장히 좋을 겁니다가 첫 번째 이유가 될 것 같고요. 두 번째는 이번에 미국의 고용 보고서에도 나왔지만 미국의 실업률도 좀 낮아진 부분도 있지만 시간당 임금 상승률이라는 게 있어요. 요게 좀 올라갔습니다. 그 얘기인즉슨 이제 임금이 올라가고 있다는 얘기가 되는 거죠. 사람들이 임금이 올라가면 돈을 더 쓸 수 있는 여지가 생긴 거니까 일단 이것도 긍정적으로 본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사실 뭐 감세 정책만 얘기는 했지만 미국이 감세 정책만 하고 있겠습니까? 지금 물가 낮추려고 엄청 노력하고 있는 그렇죠. 부분들도 있고 또 이번에 돈을 정말 많이 쓰거든요. 네. 미국 정부가 아마도 올 상반기 그다음에 한 1, 2, 3분기까지 드리는 그 재정 정책 정말 뿌리는 돈이 천문학적일 것 같아요. 그래서 정말 많은 세금을 깎아주고 거기다 더 많은 재정 정책 거기다 좀 주가는 계속 오를 것 같고 네. 그리고 나서 우리가 알고 있는 임금도 오르고 이러다 보니까 미국의 경제는 현재보다는 조금 더 좋아지는 쪽에 무게를 두고 있는 게 아닌가. 바꿔 생각해 보면 그동안은 그럼 미국 경제가 안 좋았던가? 맞습니다. 주가는 좋았지만은요. 네. 미국 경제가 뭐 되게 대단히 나빴다 이런 표현까지는 아닌데 조금 부진했었던 건 사실이었거든요. 그래서 금리가 낮아졌겠죠. 네. 금리가 내릴 수 있다는 얘기는 물가도 낮아지는 영향도 있겠지만 경기가 애매했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게 이제 턴어라운드 되는 즉 전환점을 맞이한다라고 골드만삭스에서는 보고 있겠습니다. 아, 그렇군요. 현지 언론들이 얘기하는 월스트리트의 경기와 리얼스트리트의 경기가 다르다. 그게 바로 지금 말씀해 주신 그런 너무 부분이네요. 많이 다르죠. 네. 근데 트럼프 대통령이 어쨌든 중간 선거 앞두고 진짜 최선을 다하고 있다 이런 느낌이 드는데 어포더빌리티, 생활비 부담을 이거 감당 가능해? 감당 가능한 수준까지 낮춰줄게. 맘다니 하고 이런 면에서는 또 기회가 맞는데 민심까지 잡기 위해서 일단 주거비를 낮춰준대요. 기관 투자자들은 단독주택 사지 마. 이런 정책은 사실 처음 본 것 같은데 모기지 금리를 낮추려고 MBS를 또 잔뜩 사준다. 그러니까 주택 저당증권 그 채권을 정부가 확 사주면 시중에 풀리는 게 줄어들 테니 채권금리 낮아지고 여기에 연동한 대출금리가 떨어지는 거잖아요. 이런 정책을 이게 예전에도 보신 적이 있어요? 대표님? 처음 있는 정책인 게 결국 지금 트럼프의 모든 정책은 중간 선거에 올인이 되어 있습니다. 아무래도 트럼프라는 사람이 정말 많은 정책을 씀에 있어서 의회의 어떤 협조는 필수적이라고 볼 수 있는데 특히 대법원 판결을 연기해 둔 것도 되게 중요하겠죠. 관세와 관련해서 어떻게 판결이 나올지는 알 수는 없으나 어쨌든 간에 트럼프의 정책이 약간의 제동이 걸릴 수 있다라면 나중에 11월에 만약에 중간 선거, 여러분들 중간 선거는 미국의 국회의원 선거고요. 미국의 국회의원 선거는 2년에 한 번씩 있습니다. 그래서 435명의 하원 의원 전원 또 3분의 1에 해당하는 상원 의원. 왜 3분의 1이냐? 임기가 3분의 1씩 달라요. 2년씩 달라서 이렇게 나온 거고요. 여기서 만약에 힘을 잃게 되면
우리가 알고 있는 트럼프의 추진력이 많이 약화가 돼요. 그래서 본인이 앞으로 남은 임기 때 훨씬 더 강한 정책을 쓰기 위해서는 어떤 식으로든 반드시 선거에서 이겨야 되고 그중에서 지금 제일 문제가 되는 게 물가예요. 그러면 많은 분들이 야 미국의 물가가 지표 보니까 네. 2%대라 안정되어 있지 않느냐. 맞습니다. 지표만 놓고 보면 전년 동기 대비 기준으로 그러니까 지난해와 비교했었을 때 뭐 2점 몇 퍼센트 정도 올랐다. 많이 안 오르는 것처럼 보이지만 미국에서 진짜 중요한 건 뭐냐면 절대 물가가 너무 높아요. 네. 그냥 현재 자체가 높아서 뭐 뉴욕시 같은 경우는 햄버거 하나에 4만 원 뭐 이런 와. 거잖아요. 네. 여러분들 뉴욕시 이런 데 가가지고 호텔 한번 이렇게 주무시다가 나와서 아침에 네. 그 조식 같은 거 빵 2개 정도 먹고 커피 한 잔 드셔보세요. 바로 10만 원 나오거든요. 그러면 우리 방송 끝나고 둘이 나가서 뉴욕에서 햄버거 사 먹으면 대표님 네. 그러면 10만 원 넘는다는 넘는 얘기잖아요. 거죠. 콜라랑 그 감자도 맞습니다. 먹을 거니까. 그래서 지금 트럼프가 하고자 하는 건 지표를 낮추고자 하는 게 아니라 모든 절대 물가를 낮추고 싶어 하는 거예요. 우리 뭐 말씀 주셨지만 맘단이라는 사람이 당선된 것도 절대 물가가 높다 보니까 아무리 그래도 숫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이 물가에서 내가 이 월급까지 어떻게 살아가. 우린 정말 살기 어려워. 이런 거고 이게 최근에 미국 같은 경우는 뭐 여러 가지 주거비하고 그다음에 먹는 거 되게 중요하잖아요. 네. 특히 햄버거 가격이 되게 많이 오른 것도 영향이 있고 커피도 마찬가지인데요. 네. 미국에서는 일반적인 스테이크 소고기는 다 미국제를 써요. 그런데 햄버거 패티는 80%가 수입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되게 가격이 많이 올라간 점들도 있어서 이걸 낮추려고 하는 거. 지금 말씀을 잘 주셨는데 그래서 미국의 중간 선거의 가장 큰 핵심 키포인트가 어포더빌리티입니다. 내가 감당 가능한 수준의 물가가 되는 이게 되게 중요하다고 보시면 되고 그러면 물가를 끌어내려야 돼요. 마이너스를 끌어내려야 되는 거고 그중에서 일단 집세가 너무 비싼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집세가 오를 수 있지 않도록 야 너희들 금융기관들 단독주택 이거 사지 마. 계속 수요가 생기면 가격이 올라갈 수 있으니까 그렇죠. 그런 거고 또 하나는 지금 월세를 내고 있으실 텐데 그 월세에 낮춰줘야 되잖아요. 근데 월세라는 게 지금 말씀 주셨지만 미국의 10년물 국채하고 연동이 돼 있어요. 10년물 국채하고 우리가 알고 있는 30년 모기지 금리하고 이게 똑같이 연동해서 한 3% 정도 올라서 돼 있거든요. 그럼 지금 생각보다 비싸단 말이에요. 되게 의외로. 그러면 이걸 낮춰주려면 MBS라고 하는 주택 저당 채권이라고 하는데 이걸 낮춰주는 효과가 뭐냐면 10년물 국채도 같이 끌어내리기 위함이에요. 그렇게 되면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주택담보대출 금리 이런 것도 내려올 수 있고 그렇게 되면 월세도 좀 영향을 받을 수 있는 여러 가지 면에서 그러니까 월세도 깎아줄 거야 라는 얘기하고 있고 또 최근에 미국에서 뭐 바나나라든가 커피와 관련된 네. 관세도 내리기 시작을 했고요. 한 가지 더 있다면 최근에 유가 많이 낮추려고 하죠. 사실 베네수엘라의 마두로를 잡아온 게 여러 가지 정치적인 변수가 있지만 그중에 하나 이것도 영향이 있어요. 나름대로 이 영향도 충분히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거기에 또 다른 국가들도 건드려서 유가 낮추려는 의도 이런 것들도 많이 붙이고 있고 마지막으로 지금 트럼프가 하고 싶은 카드가 뭐냐면 중국과의 관계 개선이에요. 올해 관계 개선을 해서 네. 왜냐면 결국엔 생필품 가격을 낮춰야 되는데 미국에서 쓰는 생필품의 60%가 아직도 중국 거예요. 안 사 그랬잖아요. 그렇죠. 네. 근데 안 살 수가 없는 거죠 이제. 그러니까요. 그러면 중국에 지금 부과했던 관세를 획기적으로 낮춰주면 되잖아요. 그러면 지금 약간 40% 되니까. 부끄럽지 않아요? 그동안 무섭게 그러니까 했다가? 뭔가 달라고 먼저 요구하는 거예요. 아. 그렇죠? 계속해서 관계 개선을 해서 나중에 중국이 콩도 많이 사주고 대두라고 하죠. 보잉도 한 100대 사주고 여러 가지 내가 액션을 취해주면 내가 지금 있는 관세를 획기적으로 낮춰줄게. 내가 이런 얘기도 하고 관세를 있는 낮출 겁니다. 수 있게 체면 좀 살려줘. 명분이죠. 이런 예. 얘기군요. 그러니까 실제 여러 가지 경제적인 득실을 보면 미국이 제가 볼 때 득실 면에서는 불리한데 그럼에도 어쨌든 명분이 있으면 일단 선거에서 이기는 게 중요한 거니까 여러분들 트럼프라는 분을 항상 보시면은요 수단과 방법이 없어요. 내가 뭔가 이기고자 한다라면 사실 명분도 내팽겨치는 분이 이분이세요. 아 명분 나중에 만들더라고요. 급하게. 본인이 우기면 돼요. 그렇죠. 나는 이래서 했다라 우기면 되는 거라서 네. 우기는 게 명분이라 아마 하려고 노력을 많이 할 것 같습니다. 그렇게 화살을 쏜 다음에 관역을 그리는 방식으로 정책을 하고 있는데 잘하는 거죠. 그럼 백발백중이잖아요. 그렇죠. 화살 쏜 다음에 주변에 동그라미 그리면 명중이에요. 그럼 명사수가 되는데 카드사 주가가 최근에 급락한 이유를 보니까 카드사 금리 이거 너무 높은데 내리지 체감 물가 낮추게 이런 얘기도 했어요. 그럼요. 왜 앞으로 카드사 주가는 계속 어려운 거예요? 그럼? 당분간 어렵지 않을까요? 결국에는 너희들이 너무 많이 받아가고 있고
그 카드 이자 때문에 되게 어려운 거 아니겠어라고 얘기를 하는 건데 사실 카드사 금리라는 게 사실 그 사람의 신용에 따라서 많이 결정이 되는 거잖아요. 특히 이제 미국의 카드사 어떤 이자가 높은 부분들도 그렇죠. 있을 거고 이자가 높다는 얘기는 그만큼 돈을 못 갚는 사람들이 늘고 있다는 얘기고 사실 조금 있는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조금 상류층 같은 경우는 덜한데 이게 조금 서민층으로 내려올수록 이게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연체율이 조금씩 계속 높아지는 모습들이 나온단 말이에요. 결국 이런 것들에 대한 부담도 낮춰주겠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지금 뭐 카드 말씀하셨지만 저희들이 볼 때는 이 어포더빌리티와 관련된 단어와 관련해서 미국 정부 특히 트럼프가 할 수 있는 모든 것들을 다 낮추려고 할 것 같아요. 야 너도 서민한테 부담 너도 내려 너도 네. 내려. 아예 대놓고 행정명령을 할 가능성이 되게 높아서 앞으로 정책의 강도 수위들이 물가를 낮추려는 네. 특히 서민들의 삶에 대해서 뭔가 개선이 될 수 있는 여러 가지 정책들 할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대표님 그게 아마 전 세계 모든 지도자들이 그렇게 할 수 있는 방법을 써도 되면 쉽잖아요. 네. 다들 하고 싶을 텐데 그렇게 하지 않는 건 일단 민주주의 사회에서 대부분 그러면 안 되기 때문 두 번째는 영속할 수 없는 아주 초단기 극약 처방이기 때문 두 가지잖아요. 이거 이런 방식으로 물가 잡았다가 나중에 탁 놓치면 고무줄 당겼다가 탁 놓으면 튕겨 나가잖아요. 그럼요. 그렇게 되는 거 아니에요? 가능성은 되게 높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 트럼프는 뒷일을 생각하진 않습니다. 아, 저하고 좀 다르구나. 왜냐하면 저는 뒤에서 생각하는데. 뭐가 터지면 다시 수습하면 됩니다. 지난해 4월 기억하시죠? 관세 부과했다 와르르 무너지니까 미안해. 그래가지고 그죠? 우리가 알고 있는 타코라고 해가지고 네. 물러나가서 했던 거 기억나시죠? 아, 생각납니다. 일단 이분은 저지르고 보는 성격이기 때문에 그리고 선거가 중요하고 선거 일단 이기고 나면 그 뒤에는 뭐 수습하면 되는 거지 그 뒤에까지 생각하는 분까지는 아니었어요. 왜냐면 저도 그래도 일국의 대통령이신데 그럴까 했는데 정말 그렇더라고요. 그러면 AS는 다른 사람들이 하면 되는 그렇죠. 거예요? 예, 알아서 수습할 거라고 믿는 거죠. 야, 진짜 그러면 당분간은 이런 정책이 좀 유지가 된다는 얘기인데 최소한 중간 선거가 있는 11월까지는 이 방향으로 간다는 거잖아요. 지속적으로 갈 수밖에 없겠죠. 자, 그런데 대법원에서 이제 트럼프 행정부가 관세를 받아가는 게 다른 나라에서 이게 적법한지를 지금 심리하고 있습니다. 원래는 지난주에 결과가 나오지 않을까 했는데 이번 주로 한 주 밀렸잖아요. 근데 이것도 나와 봐야 실제로 나와 보는지 알 수 있고 대법원 홈페이지에 그냥 중요 사건 이번 주에 판결한다 그 스케줄만 나와 네. 있는 상황인데 이게 스케줄상 판결이 만약에 이번 주에 나온다 그러면은 뭐 많이 달라집니까? 달라지진 않을 건데 일단은 고민의 흔적이 나오는 거죠. 왜 밀렸을까? 만약에 트럼프한테 불리하면 밀릴 이유가 없겠죠. 네. 판사들이라고 목숨이 간당간당하지 않을까요? 지금 제롬 파월 의장도 저렇게 하는 판에 그런 처음 판결 봤어요. 네. 내리고 나서 과연 온전하게 뭔가 돌아다닐 수 있거나 아니면 트럼프가 가만히 놔둘 거라고 별로 생각지는 않아요. 아마 그런 점들을 감안했을 거. 미국이 가능하냐? 가능한 걸 보셨잖아요. 뭐 여러 그쵸? 가지 시장에서 그쵸? 음모론이 있긴 예, 합니다만. 예. 네. 나한테 반하면 모든 걸 하는 건데 어쨌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단 결과는 나와봐야지 않은 거고 원래 법리 해석만 놓고 보면 트럼프는 관세 부과할 수 있는 권한이 사실은 없다라고 보는 게 정상적인 거죠. 네. 미국은 철저하게 세금과 관련된 권한을 의회한테 주고 있어서 이건 의회의 권한인 거지 대통령의 권한이 아니다. 다만 대통령이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권한 중에서는 여러분들 잘 아는 뭐 슈퍼 300일조나 여러 가지들이 있잖아요. 네. 근데 그런 것들은 조건부로 이런 조건으로 해서 국가 안보의 위협일 때 뭐일 때 그런 어떤 조건이 있다라면 되지만 지금 트럼프가 하고 있는 이 아이파라고 불리는 IEAPA는 트럼프가 어떤 국가한테 모든 거 내 마음대로 다 때릴 수 있는 거거든요. 전권인 거죠. 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고민이 나올 텐데 지금 아마도 제가 볼 때는 이렇습니다. 결과만 놓고 보면 만약에 트럼프가 지는 결과가 나왔다. 그랬을 때 제일 불안한 건 우리 아닐까요? 그러면 한국 또는 일본 입장에서 그럼 우리가 관세를 없애달라고 해야 되나? 라고 하는 것보다는 제가 보기엔 한국도 일본도 그냥 저희들이 낼게요. 그러지 않을까요? 아 정말로. 만약에 안 했을 경우 나중에 후폭풍을 우리가 감당할 수 있을까요? 아, 지금 보니까 되게 웃겨요, 케빈 씨 등등해서 그 오른팔과 왼팔 스콧 베센트도 마찬가지고 그 판결 언제 나와서 설사 만에 하나 백에 하나 천에 하나 그거 적법하지 않다고 해도 우리는 다 방법이 있어. 그러니까요. 어떻게든 세금 받아갈 거야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사실 저는 개인적으로 아이 뭐 이거 나와도 또 다른 기적의 논리가 나오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원래 법적으로 하면은
그동안에 걷었던 관세를 다 돌려줘야 되는 거고요. 네. 기존에 했던 관세가 무효화되는 거예요. 물론 거기서 품목별 관세는 상관이 없습니다. 네. 뭐 자동차한테 부과했다거나 철강한테 부과했다던가 이런 것들은 계속 유지가 되지만 아이파라고 불리는 그걸로 부과한 거는 다 없어지는 건데 과연 각 국가들이 제가 볼 때 자진납세 이게 지금 신문에서는 어떻게 얘기를 하고 있냐면 네. 신문에서는 나름대로 그게 보관들이 있다. 네. 그래서 이거 말고도 슈퍼 300일주도 있고 그쵸. 뭐도 있고 있다라고 하는데 맞는 얘기예요. 근데 그 이전에 지금 내고 있는 국가들이 먼저 환불해달라고 아무도 안 할 거구나. 마두로처럼 될 수도 있지 않을까요? 야, 너 세금 내라 그랬어? 아니, 너 이리 그렇다면 와봐. 환불해달라고 한 코스트코는 굉장히 용감한 회사인 건데. 용감한 회사인 거죠. 예. 지금 그러네요, 대표님. 이게 다른 법을 가져와서 적용한다고 하기 전에 그 어금니 깎게 말고 그래 받아갈래? 굳이 환불을 해줄까? 이럴 수도 있겠네요. 지금까지 보면 트럼프는 법 없이도 살 뿐이잖아요. 아, 어차피 그렇죠. 있으나 마나니까. 그렇군요. 그렇죠. 그러면은 법률을 지키는 분이 아닐 텐데 그러니까 기존에 있었던 제도나 법에 대해서는 신뢰를 안 하는 분이다 보니까 뭐 대부분 지키고 그것만 안 지키겠죠, 뭐. 아무튼 네. 되게 재밌는 결과들이 나타날 것 같아서 아. 왜냐면 이게 실제 법대로 하면 미국 금융시장이 되게 안 좋아요. 이게 그래서 스콧 베센트 재무장관이 아유 이거 말고도 우린 방법이 있어 하면서도 계산기는 다 그럼요. 두들겨 봤더라고요. 지금 이게 만약에 적법하지 않으면 우리가 토해내야 하는 돈 220조 원, 하지만 우리가 갖고 있는 돈 1,100조 원 충분히 거슬러주고도 남는다 얘기를 하던데. 근데 그 돈보다 더 문제는 건 뭐냐면 금리가 급등을 해요. 그렇죠. 이게 제일 문제거든요. 맞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미국이 빚이 너무 많다 보니까 지금 재정적자라고 해서 돈을 열심히 남의 돈을 빌려서 돈을 쓰고 있는데 그나마 지금 관세로 인해서 그나마 이 빚을 일부 충당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네. 근데 만약에 그렇지 못하면 빚은 앞으로 더 져야 될 거고 앞으로 더 빚을 또 내야 되는 입장인데 그러려면 미국에서 국채 발행이 훨씬 더 늘어야 돼요. 그렇죠. 그러면 국채 가격은 떨어지고 국채 가격과 반대로 움직이는 금리는 급등할 거란 말이에요. 근데 이게 주식 시장이나 금융 시장에 굉장히 큰 악재가 될 수밖에 없다라는 점에서 굉장히 긴장할 걸 안 놓고 있는 건데 트럼프도 그걸 알고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에 대한 부작용을 최소화하려고 하는 거고 뭐 꼭 이것 때문에 한 건 아니겠지만 최근에 트럼프의 무서운 걸 보셨죠? 뭐 어디든 내가 때릴 수 있어. 근데 그린도 됐고요. 근데 정말 공포스러울 것 거기다 같아요. 대고 네. 저 그냥 관세 안 낼게요 할 수 있는 국가가 있을지 저는 사실 그게 더 관전 포인트. 차라리 트럼프가 원하는 이거 말고 우리가 알고는 또 다른 어떤 플랜 B가 있어 네. 보다도 각국이 과연 나 그럼 안 낼게요라고 할 거냐 이걸 좀 한번 유심히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맞습니다. 우리 양혜종님께서 나라의 힘이 강해야 합니다. 경제대국 하셨는데 맞습니다. 현실적인 외교 관계에서는 화력이 누가 더 큰가? 맞습니다. 사실은 국제법이라는 것도 최근 들어서는 이거 무용지물 아닌가 없어졌어요. 싶은 상황도 많은데. 국제법은 없어졌고 네. 힘이 곧 국제법이 된 세상이 됐습니다. 아니 그래서 200년 전 한포 외교 시대로 네. 지금 역사가 확실히 거꾸로 간다. 달라졌습니다. 이렇게 가고 있는 상황을 단적으로 미국 안에서 보여주는 게 현직 미국 대통령이 현직 중앙은행 수장을 대놓고 모욕하고 바보라고 놀리고 해고하겠다고 하고 대놓고 후임을 거론하잖아요. 여기에서 나아가서 지금 미국 법무부가 파월 의장을 법정에 세우겠다는 거 아닙니까? 근데 이 사태를 우리 대표님은 어떻게 보셨어요? 사실 상상할 수 없는 일이 일어난 거고 살아생전에 이런 일을 보게 될 줄이야. 볼 수는 없겠죠. 이 정도면 독재 국가도 이러진 않거든요. 그래서 그거보다 더 강한 거고 그걸 보고 있는 중앙은행의 의원들은 되게 생각이 많겠죠. 앞으로 금리를 어떤 식으로 내릴 만한 명분을 찾을 거고 다음에 오시는 분도 이제 딱 해가지고 정식적으로 안 하겠죠. 웬만하면 내릴 수 있는 쪽으로.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노리고 많이 한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이런 모든 환경 속에서 미국장 올해 괜찮을까요? 저는 괜찮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 게요. 물론 이 부작용은 나중에 있을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항상 우리가 알고 있는 몰핀도 처음에 맞으면 안 아프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런 몰핀 맞았을 때는 되게 좋습니다. 네. 특히 이제 미국 같은 경우가 어쨌든 올해 굉장히 상반기네, 그러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11월까지 11월 3일이 중간 선거인데 이때 선거를 위해서는 주가도 많이 올라 있어야 네. 돼요. 경제도 좋아져야 되고 그런 측면을 감안하면 어떤 식으로든지 올리려고 이분이 하는 거는 모든 수단을 가리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었어도 오를 수 있는 시장이었어요. 네. 사실 AI가 많이 발달하고 있고 최근에는 이게 비즈니스 모델 즉 AI로 우리가 뭘로 돈 벌지라는 쪽에
포커싱이 맞춰지면서 시장이 움직이기 시작했다라면 저희들 볼 땐 나쁘지 않거든요. 뭐 오르는 폭이 좀 달라서 그런 거지. 그러면 종목도 여전히 인공지능, 반도체, 로봇 이렇게 갑니까? 그거 외에도 한국은 조금 더 다른 것 같습니다. 한국은 기존에 있었던 그 AI 관련주들, 여기서 여러분들 AI 관련주는 저는 좀 오해를 안 하셨으면 좋겠는 게 최근에 이제 뭐 반도체 이런 것들 많이 오르니까 야, 이 가격에도 사야 되냐 막 이런 얘기들 되게 많이 하시잖아요. 근데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뭐냐면 지금 미국에서 일고 논란이 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야, AI 투자가 너무 과한데 네. 과한 만큼 반도체 사는 거예요. 그 과한 만큼 반도체 산 이익은 사람들이 결정을 안 해요. 또 하나는 지금 반도체 시장에서 제가 지난번에도 나와서 역사적으로 처음 있는 일이 벌어졌다고 얘기를 하고 있고 지금 삼성자 하이닉스가 갑 중에 갑이에요. 네. 무슨 얘기냐면 너 이 가격 아니면 나가 이런 식인 거고요. 역사적으로 이런 일이 처음 일어난 거예요. 안 팔아 이런 안 팔아죠, 거죠. 그죠? 네. 이거 낼 테면 말고 싫으면 말고 이런 식인 거고요. 그냥 이거 받을 거야. 근데 그 가격을 받을 거야. 줄 서 있는 거예요. 아, 그렇죠? 내가 더 줄게요. 내가 더 줄게요. 이런 경우가 있는 거고 보통은 이렇게 수요가 천문학적으로 많으면 공급이 들어야 되는데 공급이 없어요. 갑자기 뭐 찍어낼 수가 그렇죠. 없으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되냐면 네. 가격을 더 올리는 수밖에 없는데 그렇게 많이 오른 기업이 엔비디아예요. 아, 엔비디아가 엄청나게 올랐을 때 줄 수 있는 GPU는 제한적인데 가격을 계속 올리면서 했잖아요. 전자하이닉스도 그렇게 되고 있어요. 더 웃긴 건 뭐냐면 최근에 자동차 쪽 되게 좋잖아요. 네. 이 기업들이 이제 AI로 분류되기 시작했어요. 참고로 현대자동차 그룹은요. 이렇게 올랐어도 싸요. 여전히 내가 가격을 봐서 비싸 보이는 거고 차트를 보니까 비싸 보이지만 밸류를 글로벌에서 제일 싼 자동차였었어요. 자, 그럼요. 지금 상황이 한국 기업들 돈도 잘 벌고 올해 순이익 개선 40% 정도 개선될 수 있다. 이런 얘기까지 나오는데 국내장하고 원달러 환율 전망 우리 짧게 정리를 좀 해볼까요? 전체적으로 우리나라 국내 시장은 올해 상반기 정도에서는 굉장히 좀 강한 시장이 펼쳐질 네. 가능성이 높다라고 생각을 하고 다만 주의할 점이 있다라면 미국 경제가 개선되고 있다라는 소식이 실제 들리면 주의하셔야 됩니다. 아, 이게 지금 시장의 가장 큰 아킬레스건은 네. 결국 금리입니다. 네. 미국 경제가 좋아지면 금리가 내리는 방향이 아니라 그건 어쩔 수 없이 위로 가야 되잖아요. 그 전환점이 나올 때 한 번 제가 볼 때는 시장이 크게 흔들릴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셔야 될 것 같고요. 환율은 계속 올라가요? 환율은 이게 막을 수는 없는 것 같아요. 아. 왜냐하면 우리나라 환율이 한국만 결정되는 게 아니라 일본하고 같이 움직이거든요. 타카이치 사나이가 돈을 계속 찍어내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여전히 우리는 미국에 돈도 줘야 되고 여러 가지 된다면 환율이 안정되기 쉽지 않아 보입니다. 좀 참아야겠네요. 네. 지금까지 AFW 파트너스 이선엽 대표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